뭐 예를 들면은 내가 중소기업에 일을 하다가 대기업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거는 수평 이동일까요? 상승 이동일까요? 어떤 기준이랄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대기업, 무조건 공기업, 무조건 뭐 연봉 좋은데, 무조건 복지가 좋은데, 다른 조건 다 모르겠고 연봉 올려줘? 그럼 나 이직할게. 커리어를 키워나가야 될 직장인 입장에서 최악인 경우 같아요. 대부분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닥쳐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걸린다라면 이직을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대한민국의 커리어를 책임지고 있는 면접왕 이영, 퇴사한 이영, 이준희입니다. 이런 회사는 무조건 피해가야 된다. 근데 뭐 사실 공고사직이 일어날 수도 있는 회사, 그렇지 않은 회사라는 유형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는 굉장히 좋은 회사였더라도 뭐 시대에 잘 대응을 못하거나 또는 고객이 원하는 것도 잘 못 맞출 때는 언제든지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 상태라는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좋은 회사를 평가하는 지표가 높은 연봉, 뭐 복지, 뭐 사회적 지위, 뭐 규모, 막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시대에서는 성장하지 않는 회사이거나 아니면 좀 더 지나쳐서 썩어가는 회사, 둘 중에 하나를 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장하지 않는 회사의 특징은 투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투자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 자체가 선행 지표예요. 이 회사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신규 사업의 유무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리고 급변하는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새로운 차원의 도전을 하는 것만이 무언가를 맞춰낼 수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수익이 줄어들거나 일시적으로 매출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이전의 성공에 그냥 빌붙어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성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전에는 뭐 그게 먹혔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도 그렇죠. 또 고객의 라이프스타일도 바뀌었죠.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수많은 이 기술적 변화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못 따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그 안에서 뭐가 먹히고 뭐가 안 되고 고객의 변화에 어떻게 맞췄냐라는 것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내지는 말은 되게 멋들어지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인력이나 또는 자원의 투자,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조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아마도 그 회사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투자를 바라본 두 번째 측면은 바로 수익성의 증가 폭인데요. 뭐 적자 있는 회사더라도 성장성 있는 회사일 수 있어요. 매출이 상승하고 있거나 또는 고객의 지지도가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경우, 뭐 어떤 고객들이 후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 당장 이 회사의 매출이 크진 않고 수익 자체는 증가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투자됐던 내용들이 언젠가는 리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지지도가 맨 앞이고 그 다음은 매출인 것 같아요. 고객의 지지도가 있으면 그것이 결국 매출로 바뀌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 수익성도 증가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재무제표나 실제 회사의 실적을 보면 매출은 그만한데 수익이 적자폭이 더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수익 자체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낮지만 아주 급속도로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그 시점이 코로나 전후로 해서 급속도로 변화가 일어난 상태를 아직도 커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회사가 성장성을 갖추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성장성의 세 번째 포인트가 직원 교육에 대한 거예요. 사실 세 가지가 다 맞물려 있습니다.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역량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회사들은 신규 사업은 무조건 외부에서 영입한 인재들로만 꾸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빠르고 쉽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나 전략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방법을 모르겠고 누군가는 이걸 해줘야겠고, 그러니까 다 외부 영입된 인사로만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그 회사 성장해왔던 방법이나 전략들이 전혀 먹혀들지 않겠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비즈니스하게 될 거고, 그 방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회사만의 고유의 철학, 고유한 어떤 일하는 방식들이 녹여들지 못한 상태로 결국에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들어온 용병 같은 이런 인재들이 뭐 잠시간 어떤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이들이 떠나게 되면 다시 그 사업이 제대로 빌드업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또 새로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역량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새로운 스킬의 도입일 수도 있고, 제가 보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인드셋, 태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 회사가 적응할 것이냐, 우리 회사의 변치 않는 가치는 무엇이고 우리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될 거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런 설명하는 교육 자체도 없고 기껏 하는 교육이라 봐야 직능 교육 정도인데 이 직능 교육이라는 거 대부분이 사실 쓸데가 없어요. 이 교육으로 일원화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옛날 방식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직능 교육에 대한 것은 직원들 스스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결국에는 가치,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 리더십, 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많은 투자를 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다 없다. 라면 성장성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죠. 정리하면 성장성이 없는 회사의 특징은 신규 사업 자체가 없거나 새로운 사업으로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거나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게 교육조차도 하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회사는 아마 대부분 이게 교집합으로 걸릴 겁니다. 이런 회사는 가기에도 좀 안 좋고 실제 그 안에 계신 분들도 이직을 준비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성장성이나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뭐 이미 나와 있는 미디어나 뭐 인터넷 기사로 충분히 검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뭐 다트라고 하는 전자 공시 시스템에 정보 오픈되게 되어 있습니다. 큰 규모의 기업인 경우에는요. 근데 사실 그거 자체가 투자자들을 위한 정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무나 이쪽을 잘 아시는 분이 아니면 보기가 좀 어려워요. 최근에는 뭐 취업 포털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이름을 검색하면 기업 정보가 나오고 거기에 매출 추세, 수익 추세가 뭐 몇 개년 단위는 잘 나와 있고요. 아주 규모가 작거나 그런 걸 의도적으로 좀 가리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직 수익성이 확보 안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저는 현직자를 인터뷰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회사는 어쩔 수 없이 현직자 인터뷰를 해보는 수밖에 없고 만약에 현직자 인터뷰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소규모의 회사다. 뭐 전 직원의 숫자가 뭐 5명 미만이다. 그러면 사실 그것조차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일단 면접을 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사에 직접 가서 회사의 상황을 보고 면접관들의 질문이 어떤 수준인지도 좀 보고 내가 궁금한 것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는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 지원할 회사라면 그 정도의 에너지는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택을 사거나 자동차를 살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아봅니까? 그것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직에 대해서는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그만큼 조사를 안 해보더라. 저는 여기서부터 모든 게 꼬인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회사예요? 자, 두 번째는 사실 썩어 있는 회사라고 좀 과격한 표현을 썼어요. 제가 아무래도 인사를 오랫동안 했었고 인사 전문가로서 보는 시각이 있다 보니까 썩어 있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지표는 인사라고 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인사팀은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면 모든 일이 잘못되면 다 인사팀 문제라고 욕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인사를 잘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인사가 망가져 있으면 사실 투자를 잘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투자를 기획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에게 기획의 권한을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그 조직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사가 망가졌는 걸 그럼 어떻게 하냐? 사실 내부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은 거의 다 알아요. 근데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사내 정치에 의해서 모든 인사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사내 정치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성장성과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요. 성장하는 기업은 사내 정치가 판을 칠 시간이 없어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멤버들이 구성원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요청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빨리 공급하기도 지금 쉽지가 않죠. 근데 사내 정치가 항상 언제 스물스물 기어 나오냐면 과거의 성공에 심취해서 지금 새로운 도전을 회피해야 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성과를 내셨던 분들이 더 이상 성과를 못 낸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이전에 있었던 나의 기득권, 그리고 나의 어떤 영향력, 나의 전략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먹히질 않기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을 계속 사람에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회피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됐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됐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했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도했던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열심히 수행했던 사람들이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안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 내가 부리기 쉬운 사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꽂아넣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승진시키려고 하게 되고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실력이 없는 상사라는 것을. 하지만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승진도 되고 연봉도 오르니까 라인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뭐 처음에 1, 2년 정도는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3, 4년 지나고 5년, 7년이 지나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누구의 라인이다. 회사의 주요 포지션,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들이 다 그 라인에 의해서만 독점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사실 그거는 거의 100% 사내 정치에 의해서 오염된 인사체계를 가동되고 있다.
그 사내 정치가 운영되면 결론적으로 드러난 두 번째 특징이 회전문 인사예요. 여기도 1층 들어올 때 보면 큰 회전문이 있던데 문이 계속 돌잖아요. 그러니까 포지션의 인사 이동은 계속되지만 돌아가는 인원 숫자가 한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 뭔가 고객이 막 바뀌죠. 지금 M세대, G세대, 알파세대, 세대가 넘어갈수록 지금 기업들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책임자를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책임자들이 M세대를 더 이해하는 책임자로, G세대를 더 이해하는 책임자로 교체가 돼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책임자 자체는 계속 윗선에서 계속 돌아가요. 그런 경우는 결국 책을 통해서 이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뭐 몇 년대 생이 온다 이런 책이 히트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것도 이해는 돼요. 불안하고 다음 세대 리더십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회전문 인사를 하게 되고 회전문 인사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굳어지고 고착화되면 사내 정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피한다기보다 내가 가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 때 알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취업준비생은 사실 이런 걸 따지면 안 돼요. 이제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고 현직자라면 우리 회사가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단을 해봐야 되는 요소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걸린다라면 이직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타이밍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이직을 하는데도 그런 회사를 갈 거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 경력자로서의 기본적인 업계 네트워크를 풀 가동할 수 있는 사실 인맥도 실력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동해서 한 다리만 건너서 물어보면 이 정도는 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을 건너서 그 회사 다니고 있거나 그 회사 함께 일했던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괜찮다고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또 부서 바이 부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뭐 굉장히 정치적이고 회전문 인사처럼 보였지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뭐 한 방에 모두가 썩고 한 방에 모든 것이 잘못되고 뭐 이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뭐 여러 군데로 루트를 조사를 해봤는데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뭐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그럼 그냥 아닌 거라고 보고 들어가서 직접 판단하시는 편이 훨씬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회사가 지금 우리 회사에 공고사직 바람이 막 불고 있어요. 저는 일단 큰 틀에서 회사가 공고사직을 시작을 했다. 저는 그냥 빨리 이직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심지어 구조조정 자체가 내가 특정되진 않았더라도 내가 속한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게 뭔가 수술대에 올랐다면 그냥 주저하지 말고 빨리 이직을 하는 편이 낫다. 왜냐하면 이미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업과 조직 자체가 전략이 잘못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고 거기에 뭐 이렇게 막 붙어 있어 봤자 좋을 게 없어요. 서로 끝이 안 좋아요. 이걸 뭐 전문적인 용어로 BPR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한다. 그래서 BPR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한번 수술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사람 몸도 그렇잖아요. 한번 뭐 배를 짠다든지 뭐 아무리 그걸 최적의 복강경을 하더라도 몸이 허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컨디션을 만들어내는 데는 상당한 재활 훈련이 필요하고 그럼 기업은 효율성을 따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수술 이후에 이전보다 더 건강하지 못할 거면 아마도 전혀 다른 선택을 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번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면 저는 굳이 우리가 커리어를 그 회사에서만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도 우수 인재는 붙잡아야 되는 건데 내가 우수 인재가 되면 언제든지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직 내가 이곳 구조조정을 당하는 부서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다음 커리어를 약속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뭐 잘리진 않더라도 명맥 정도를 유지하는 거죠. 사실 저는 이 관점이 커리어를 키워나가야 될 직장인 입장에서 최악인 경우 같아요. 차라리 구조조정 당하는 게 낫습니다. 구조조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건 알지만 인사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이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수술 같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어딘가의 영역에 있다 그러면 더 건강한 조직으로 옮기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옮길 수가 있거든요.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을 진단받은 뒤에 나 어떻게를 외쳐봐야 그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늦었고 그 전에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해야만 한다. 대부분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닥쳐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너무 건강 관리를 안 했구나. 내가 평소에 너무 음식도 막 먹었고 운동도 안 했구나. 이거를 이슈가 터진 뒤에 깨닫는 거죠.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이미 늦었다는 건 너무 극단적이고 좀 안타까운 표현이긴 하지만 커리어에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병원 가면은 이제
내 체성분 진단 같은 걸 먼저 하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커리어를 진단하는 방식은 경력 기술서를 작성해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력 기술서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직 준비예요. 내가 이직을 하려고 경력 기술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커리어를 진단하기 위해서 경력 기술서를 작성해라. 그걸 정기적으로 평소에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직을 하건 안 하건 내가 어떤 경력을 더 쌓을지, 내가 어떤 도전을 더 할지를 정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준비해야 될까 말까? 네. 이거 자체에 기준이 없는 거죠. 저는 그런 것과 다 상관없어. 그런 거 다 떠나서 무조건 이직 준비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뼈를 묻을 거야? 그래도 이직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회사 뼈를 묻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직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내 커리어를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내 커리어를 관리한다는 뜻은 그 회사에서 기여를 하거나 성과에 공헌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핵심 인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남들과 차별화된 경험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회사 입장에서 너무 유니크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회사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직을 해요. 그러면 인사팀은 난리 나죠. 완전 비상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면밀히 보고 그 사람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 사람들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이 회사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일은 하지만 뭐 사람 일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내 커리어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이곳은 내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더 큰 기회가 있는 곳으로 이직을 하면 그만입니다. 평소에 이직이 준비된 사람들은 이때 이직이 잘 돼요. 공고사직의 대상자도 마찬가지예요. 공고사직 요청을 받아도 너무 땡큐예요. 그런 분들은 공고사직은 대부분 명예퇴직 같은 형태를 취하죠. 퇴직금 이상의 여러 보상을 받고 또 내가 시장에 나가는 순간 아마 다른 회사로 바로 이직이 될 겁니다. 물론 준비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평소에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직 자체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고사직 자체가 청천벽력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직 준비가 평소에 돼 있으면 이직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평소에 이직 준비가 돼 있으면 이직해야 될 때 내 의도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직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집중해서 몰입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뭐 환경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이라든지 또 이런 인사 체계가 잘 되는 회사는 반드시 순환보직이라는 운영 시스템을 가동을 해요. 핵심 인재일수록 인접 직무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다른 직무와 함께 일하는 환경을 준다든지 현장직과 사무직과 기능직을 한 번씩 투어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핵심 인재들의 관점을 넓히고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는 게 앞서 있는 기업들의 특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회사가 이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이직 준비의 타이밍이 아니라 퇴사 타이밍이겠죠. 예를 들어서 회사 자체는 뭐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내 사수가 너무 탁월해. 저 사수에게 뭔가 배울 게 많아. 그럼 그땐 퇴사할 때가 아닙니다. 특별히 연차가 낮을 때일수록. 회사가 아무리 힘들고 구조조정에 막 바람 소용돌이에 휩싸여도 배울 사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수한테 뽑아 먹을 때까지 뽑아 먹어야 돼요. 빨대를 꽂고 다 뽑아 먹었어. 뭐 근데 보통 그런 사수는 그 사수도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끝이라는 게 있지는 않지만 뭐 부서의 이동이라든지 그분이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진지하게 회사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나의 커리어 성장을 위해서 이직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직한 사람은 떠나는 회사하고도 뭐 척을 지지 않아요. 저도 커리어의 정점에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퇴사하는 과정도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나올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저 역시 그 회사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회사에서 배운 대로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어디 가든 회사에서 배운 대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회사와 안 좋아서 떠났다. 이거 자체가 벌써 인생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거의 원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계라는 것 자체가 되게 넓은 것 같지만 넓지가 않아요. 한 달에 건너면 다 만나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퇴사 자체를 막 참다가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라고 퇴사하기보다는 잘 준비된 이직을 하고 있다가 더 좋은 기회가 생기거나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될 때 적절한 타이밍에 이직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야 내가 타이밍도 알고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직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수평이동, 상승이동, 전환이동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수평이동이라는 것을 대부분 이직의 어떤 대명사처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냥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중소기업에 일을 하다가 대기업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거는 수평이동일까요? 상승이동일까요? 상승이동.
대부분 상승이동을 생각을 하지만 수평이동입니다. 상승과 수평의 정의는 뭐냐면 레벨을 바꿀 수 있느냐예요. 팀원이었던 레벨에서 팀장으로 올라간다? 이거는 레벨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상승이동이에요. 대부분의 연봉 체계는 레벨이 바뀔 때 연봉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물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갔다. 여기서 좀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음에 또 이동을 할 때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판단을 해야 돼. 내가 한 3, 4년 정도, 4년 정도 근무를 했다. 수평이동에서 대기업 갈 기회가 생겼어. 근데 거길 갔더니 내가 있었던 경력의 절반밖에 인정을 안 해준대. 그럼 내 총 경력 몇 년이 깎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상승 이동할 때는 또 몇 년을 더 기다리고 거기서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문제는 그 회사에 가서 잘 적응을 못하고 1년 이내에 또 이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승 이동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유목민이라고 해요. 한 군데 정착을 못하고 계속 떠돌이 인생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떠돌이인 줄도 몰라요. 그냥 이직을 하는 것만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뭔가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은 하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본질은 바뀌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못하는 본질은 바뀌지 않고 들어가서 그 조직에 적응하느라 최소 1년 정도를 까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을 월급노예 탈출, 노예 해방 운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월급노예 정의가 대체 뭐냐 했을 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을 월급노예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충성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노예가 아니라 그 월급이라는 돈 때문에 일하면 그게 월급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할게요. 월급을 100만 원 더 주면 이동을 할 거냐, 이직을 할 거냐, 다른 조건 다 모르겠고 연봉 올려줘? 그럼 나 이직할게. 월급 노예일 수도 있어요. 월급 노예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회사는 그 하나의 통로일 뿐이고 수단일 뿐인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18시간, 20시간 일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 스스로 제 인식 자체가 노예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동기에 의해서 내가 이곳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하게 됐던 거죠. 이 회사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단언코 없었을 거예요. 결국은 나의 선택, 주도권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직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회사가 변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상황이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직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선택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인이죠. 그 끝으로 간다면 저는 꼭 회사 생활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실력도 갖췄고 또 비전도 갖췄고 내 나름의 인맥도 있다라면 창업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프리랜서로 일할 수도 있어요. 점점 긱 이코노미라는 어떤 사회적 이 시스템 자체가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실리콘밸리에서는 다오라는 어떤 블록체인으로 연결된 고용계약과 전혀 상관없는 형태의 실력 중심의 시스템들이 연구되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흐름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 맞는 일, 내가 잘할 만한 일을 나의 어떤 특성에 맞게 하는 직업이 뭐냐, 그 일이 뭐냐라는 이 본질로 들어가야지 어떤 회사의 고용 관계를 맺을 거냐라는 걸로 나의 커리어를 바라보는 것은 조금은 시대에 안 맞는 관점이 아닐까.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고용 계약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기회, 내가 어떤 곳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바꾸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꼭 조언해주고 싶다. 저는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취업준비생에게 강조하는 포인트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강점에 맞는 직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사실 좋아하는 일은 직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요소인 산업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일을 좋아하는 영역에서 내가 차를 좋아해? 그럼 자동차 업계로 취직을 하시는 거고 내가 화장품을 좋아하면 화장품 업계로 가시는 거고 게임을 좋아해? 그럼 게임 업계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는 코딩에 소질이 전혀 없는데 요즘 개발 붐이 일었다고 해서 개발자로 취직을 하면 들어가서부터는 그냥 C 플레이어로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일을 좋아하는 영역에서 나와 가치관이 맞는 직장. 3번째 요소가 이제 직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의 가치관과 맞는 직장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의 문제는 가치관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다수의 취준생이 가치관이 부재 현상이에요. 어떤 기준이랄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대기업, 무조건 공기업, 무조건 뭐 연봉 좋은데, 무조건 복지가 좋은데라고는 하지만 사실 의미 있게 일하는 곳을 다들 원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곳이 의미 있게 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들어가서 현타를 맞는 거예요. 근데 월급이 높으니까 딴 데 이직도 못하겠어. 분명히 보니까 스타트업 저런 데가 훨씬 재밌게 일하는 것 같은데 내 친구들을 보니까 나도 저런 데서 저렇게 재밌게 일하고 싶은데 월급 때문에 못 가겠어.
저는 이건 정말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죠. 사실 첫 단추를 직무, 산업, 직장이라는 관점에서 애초에 잘 끼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첫 단추 잘못 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선입견이라든지 또 부모님의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 낄 수도 있죠. 그러면 적어도 이 방송이나 이 메시지를 들은 뒤부터는 진지하게 바라봐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직무가 정말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인가, 또는 나의 강점을 대변하는 일인가. 뭐 예를 들어서 가족 모임 때 저 어디 다녀요? 라고 명함할 때만 기분 좋은 그런 거 말고 이 일을 할 때마다 보람되고 의미 있고 사람들보다 탁월성을 내가 이용해서 보이는가. 그냥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뭐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마도 곧 대체될 것 같아요. 생성형 AI만 봐도 그렇죠. 내 강점에 맞는 직업을 찾아가는 여정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직 또는 커리어 관점 관리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조직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회사의 비전과 가치관을 우선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몸담았던 여러 산업군의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보면요. 어떤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타중심적으로 프로젝트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명의식이라는 게 있고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은 이미 어느 레벨을 못 넘어요. 근데 사명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레벨까지 도전을 합니다. 왜냐면 문제는 끝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니크한 경력을 갖게 되고 그 유니크함이 결국 그 사람의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게 되더라. 작더라도 또 소규모거나 스타트업이다 하더라도 정말 이 사회 문제 해결에 도전하거나 또는 의미 있는 기술을 개발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실제 일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찾고 내 일 자체가 고객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런 데 도전하는 회사라면 저는 과감하게 그 길을 선택하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저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커리어를 개발시키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좀 정리해드리고 싶네요.